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새벽입니다. 전식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8일 오전 9시 50분께 세종시 종천동 한 아파트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고위 공무원이 죽은 채 발견이 됐습니다.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한 사람은 같은 권익위에 있는 분인데 이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아파트를 찾아가서 A씨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으며 메모 형태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A씨의 권익위에서의 직무는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였습니다. 이분의 그 변사가 뉴스가 된 것은 바로 이분의 업무 때문입니다. 이분은 부패방지국장이었는데 그 업무는 청렴정책과 그리고 청렴조사평가, 채용비리 통합신고 업무 등입니다. 말하자면 A씨는 청탁금지법을 담당하는 부서의 운영 책임자였는데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그리고 이재명의 응급 119 헬기 이용 사건 등의 조사를 지휘했습니다. 신문은 이재명 관련 사망자가 6명으로 늘었다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A씨는 국회 참고인으로 불려와서 국회에서 답변을 한 바가 있는데 당시 국회 정무위에서 이 명품백 사건을 종결한 경위 그리고 이재명의 119 헬기 특혜 이송권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을 했죠. 그래서 단상에 불려 나와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했습니다. A씨는 이처럼 정치적 논란이 인 사건들을 처리하고 뒤이어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사체, 이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는 A씨의 자필 메모 형태의 유서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다른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검찰의 정의감은 물론 이 사명감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7일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한 겁니다. 고작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권순일이 누굽니까? 재판거래 의혹의 당사자죠. 권순일에 대한 수사는 2021년 9월 이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무려 2년 11개월 만에 고작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결국 권순일이 대장동 게이트의 주역 김만배의 청탁을 받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권순일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전원 합의체 판결을 주도했다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기를 흔드는 사건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광복 이후에 국기를 흔드는 사건으로 이처럼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 판결로 이재명은 경기지사직을 유지를 했고 지난 대선에도 출마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고 나라의 기틀을 무너뜨린 희대의 범죄인 대법원 재판 거래는 영원히 파묻힐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법원 재판 거래 뒤에 의혹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게 의혹으로 끝날 문제였습니까? 그런 재판 거래가 없는데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느닷없이 전원 합의체 판결로 가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다는 겁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이 재판거래 범죄는 최악의 독직 범죄입니다. 재판거래가 없었다면 이재명이 항소심에서 정치적 사망 선고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받고 상고를 했던 이 사건에 권순일이 개입을 해서 전원 합의체로 돌린 뒤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김만배는 전원 합의체 심리가 있었던 2달 동안 매주 권순일이 방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그 이튿날 또 김만배는 권순일의 방에 8번째 찾아간 겁니다. 머리를 깎으러 대법원 이발소에 갔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김만배를 아닌 말로 제대로 신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권순일은 2번이나 불려가는데도
조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권순일은 대법원 퇴임 후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만배가 소유주인 화천대유로부터 자문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연세대에 가서 법조 윤리를 강의했다고 하더군요. 권순일은 지금이라도 당시 김만배의 청탁 내용과 그 대가를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적어도 법조 윤리를 강의를 했다는 분이라면 말입니다. 그것이 그나마 그를 인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검찰의 기소건은 고작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권순일에게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 활동을 한 혐의만을 적용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권순일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화천대유의 송전탑 지중화 관련 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 관련 법률 자문을 해주고 법률 문서를 작성을 해주고 그리고 대응 법리 제공을 해주는 등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재판거래 의혹은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제 귀에는 변명으로 들립니다. 세월이 이만큼 지났는데 무슨 수사 성과가 있습니까? 권순일이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은 2021년 9월입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은 같은 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권순일을 비공개 소환을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재명 사건 관련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당했습니다. 검찰은 올 초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청구를 했지만 법원이 재차 기각을 하자 뇌물수수 혐의를 빼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서 기어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지난 7월 31일 권순일을 다시 소환을 해서 조사했고 결국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만 먼저 기소를 한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보수 정권 적폐청산 이른바 적폐청산이란 걸 할 때처럼 수사를 했다면 권순일이 과연 지금처럼 무사했겠습니까? 권순일은 2022년 말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대한변협이 두 차례 자진 철회를 요구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후에 기업 측을 대리하는 대법원 재판 사건을 맡는 등 변호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홍승건 머니투데이 회장도 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기소 기소를 했습니다. 홍승건은 2020년 1월 김만배에게서 아내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 빌린 겁니까? 돈을 받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니 이를 이자 없이 원금만 갚았습니다. 결국 약정한 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이래서 기소가 된 겁니다. 검찰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의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뭐 이런 걸 두고 공소유지의 만전을 기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쨌든 이로써 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법조인들과 언론사 사주 등 6명 가운데 4명이 기소가 되었습니다. 아주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 세금을 떼고 한 25억이 조금 넘죠. 이 50억 원을 받았던 곽상도는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고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했죠.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200억 원을 약속받고 19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는 1심 재판 중입니다. 검찰은 50억 클럽 나머지 인사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그리고 최재경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뒤에 아직 아무런 처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자, 또 다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재미있는 뉴스가 정말 많습니다. 김대중의 사저, 이 동교동에 있는 김대중의 집이 팔렸는데 100억 원에 팔렸는데 이 민주당이 뒤늦게 이를 회수해 문화유산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최고위원인 정청래가 총대를 맸더군요. 정청래는 7일 김대중의 동교동 사저 매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비와 서울시비,
필요하면 마포 구피도 보태서 매입해 이 공간을 공공공간으로 만들어 문화유산화할 것을 제안한다.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 제안에 국민 몇 %가 동의를 할까요? 세금으로 이 집을 다시 사들인다. 이 집은 100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김홍구리가 찾아갔습니다. 과연 이 제안에 국민 몇 %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정식내는 과거 국비로 김대중 집 앞의 땅을 매입한 예를 들었습니다. 동교동 사저와 큰 도로 사이에 507.9평방미터 공간을 국비와 서울시비를 투입해서 이미 평화공원이 공공공간으로 조성한 바 있다. 사저 주변도 공공화했는데 사저 자체를 공공화 못할 이유가 없다. 아니 글쎄요. 김홍글이 100억 원에 판 겁니다. 근데 그걸 다시 세금으로 100억 원에 사드리라는 겁니까? 정책내는 김대중의 사저도 국가기관이 나서서 역사의 맥을 이어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왜 팔았을까요? 김대중의 삼남 김홍글은 그 집을 지난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억 원에 일반인들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김홍글이 말이 이렇습니다. 그에게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의 독촉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매각을 결정했다. 상속세가 2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동안 침묵을 하던 민주당이 당 차원의 해결 방침을 내놓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재명의 지지를 받으며 지금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를 한 김민석, 이재명의 런닝메이트라는 말도 나오죠. 이 김민석이 7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발언을 이렇게 썼습니다. 매각 연유가 어찌됐든 민주당과 내가 DJ의 유업을 이어야 할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풀어나갈 방법을 찾겠다. DJ의 유업을 이어받는 주체다. 참 온갖 명분을 가지다 댑니다. 김민석은 또 당 차원의 대응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저 매각이 알려진 다음날 권노갑, 문희상, 박지원, 정동영, 추미애 등과 긴급 모임이 있었다. 이 동교동 사저는 개인의 가정사를 넘은 역사적 유적이므로 대통령을 모시던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뜻을 모았다. 가장 관심을 끈 것은 박지원의 전재산 기부입니다. 김민석의 말입니다. 박지원 의원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자신이 전재산을 사저 회수에 내놓겠다는 중심 어린 결단을 내려주셨다. 제가 이런 말을 옮기다 보니 혀가 다 꼬입니다. DJ 비서실장을 지냈던 박지원은 김대중 사저 재매입을 위해 사저 6억 원가량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뻥 터졌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박지원의 재산이 전 재산이 6억밖에 안 된다는데 두 번째 놀랐던 겁니다. 박지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이 이렇습니다. 동교동 사저 문제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국민과 민주당의 손을 벌리는 몰림죄보다는 매입자를 접촉하고 다시 매각하게 설득하겠다. 동교동 김대중 집은 2019년 6월 이희호 사망 이후에 아들 형제 간 갈등 대상이 됐습니다. 이희호의 유일한 친자인 삼남 김홍글이 사저 소유권을 주장하자 차남 김홍업이 2020년 1월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같은 해 6월 결국 김홍글이 소유로 합의를 하면서 분쟁이 일단락됐습니다. 그런데 20억이 넘는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지난달 2일 동교동 집을 매각했습니다. 과연 김대중의 자식 세 분에게 20억이 없었던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자, 이 민주당 강령 개정 소식입니다. 8.18 전당대회가 열흘 남았는데 이 민주당이 당의 강령을 개정하면서 의회나 상생 이런 단어를 삭제를 하고 개딸로 상징되는 당원의 권한 강화에 나선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상생 대신에 더 강한 민주주의라는 말을 부각시키는 한편 이재명의 개인 브랜드인 기본사회, 이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이런 게 있죠. 이 기본사회를 명시한 강령 개정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재명이 민주당의 절대 권력자인 것을 확인하는 오는 8월 18일 전당대회 때 의결될 예정입니다. 언론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이번 강령 개정안은 171석의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의 어회주의가 아니라 힘을 바탕으로 일방적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를 당부했다. 기존의 표현인 시민중심 민주주의는 강한 민주주의로 변경을 했고 대화와 타협 대신에 당원 중심 대중정당이 추가가 됐습니다. 강경 노선을 천명을 한 셈인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연 지금의 민주당을 이런 이재명 1인 정당을 민주정당이라거나 대중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당내 민주주의 강화라는 표현은 당원 참여 강화로 바뀌게 됐습니다. 강한 민주주의는 또 무슨 의미일까요? 언론은 최근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이니 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 특별법이니 하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를 하고 2달 사이에 탄핵안 7건과 특검법 9건을 쏟아낸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썼습니다. 이른바 민주주의와는 하등 상관없는 입법 폭주를 한 것을 더 강한 민주주의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바뀌어야만 할까요? 지금 민주당은 개딸로 상징되는 이재명 강성 지지층에 의해 좌우되는 정당이 됐습니다. 누구도 강성 팬덤인 개딸들이 뜻에 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마치 책에서 본 히틀러 시대의 나치당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언론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강성 당원들이 입김이 커질수록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이 있을 자리는 없어진다. 그렇죠. 강성 팬덤이 있으면요, 여야 협치는 사라집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새 강령에 이재명의 상표인 기본사회가 들어가는 것을 두고 사당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을 강행에다 넣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끝나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을 삭제를 해버리고 대신에 포용성장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이재명의 시대에 맞춰 당의 강령에 문재인이 색깔을 지운 것입니다. 어쨌든 22대 국회 들어 의정활동의 대부분을 이재명 방탄에 소모하는 민주당의 강령에 이제 기본사회까지 들어간다면 이는 민주당이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사당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이 될 겁니다. 자, 다른 문제 짚겠습니다. 이 여야정 협의체냐 영수회담이냐. 이재명은 지난번 당대표 토론회에서도 영수회담을 요구를 했죠. 지금 여의도는 여야가 8일 각각 제안을 했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냐 아니면 영수회담이냐 이 문제를 두고 다시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협의체 구성 전제는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이라며 영수회담을 먼저 요구합니다. 영수회담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여야 협의체를 만들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반면 국민의힘은 아무런 조건과 단서조항 없이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사실상 선영수회담을 거부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정치적 야망을 그냥 채워주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명분도 있습니다. 여당도 한동훈 당 대표가 있는데 야당의 대표만 영수회담에 참석한다? 그게 어찌 좀 이상한 겁니다. 물론 한동훈은 대범하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든 그런데도 이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는 이날 오전 열었던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 영수회담을 전제조건처럼 내걸었습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이 국정 운영에 절대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함께해야 의미가 있다. 여야 원내대표 간 상설협의만으로 책임과 재량이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내놓은 주장이 이렇습니다. 어제 첫 번째로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그 다음으로 상설협의체를 만들자고 얘기했다. 영수회담에 대통령이 함께해 줘야 위기 극복을 위한 권한과 실질적인 힘이 나올 수 있다. 박찬대는 사실상 영수회담 관련 의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건 그쪽 생각이다. 전혀 아니다. 국회가 저렇게 엉망진창인데 무슨 지금 회담인가.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다. 아마도 지난 영수회담에서의 나쁜 추억, 그것도 아주 나쁜 추억. 대통령을 옆에 앉혀놓고 카메라들을 다시 부른 뒤에 일방적으로 대통령을 공격을 했죠. 그 나쁜 추억이 지금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그 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제5일까지 시간이 있다. 제5일 표결까지 대통령이 영수회담이든 여야 원내대표단을 초대하는 형식이든 민생회복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내놓고 협의를 해야 한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 국민의힘과 용산은 일사불란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 13조 원을 또 빚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원내수석 부대표 이 배준용이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현금 살포법이라 부른다. 이 단기간에는 소비를 진정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물가를 올릴 것이고 위헌적 요소도 있다. 사실 위헌적 요소가 제일 크죠. 그리고 민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재정만 허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른 문제 짚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박문진 새 이자진 김동률 등 6명을 임명을 했죠. 그런데 그 효력이 오는 26일까지 정지가 됐습니다. 법원의 결정입니다. 법원은 오는 19일 박문진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을 진행한 뒤에 효력정지가 끝나는 26일 전에는 집행정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권태선 현 박문진 이사장과 이 김기준 박선혜 이사는 지난 5일 방통위를 상대로 박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확인 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정지도 신청을 했습니다. MBC 사수를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진보 좌파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당초 이 집행정지 사건의 신문은 9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의 요청으로 법원이 신문 기일을 19일로 미루면서 법적 다툼의 대상인 이사진 임명 효력을 법원이 잠시 중단을 시킨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최상병 특검법이 재발의됐다는 소식입니다. 민주당은 8일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나 발의했고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를 해서 정부에 넘어갔는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국회로 되돌아온 뒤에 재표결에서 폐기가 됐던 이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동일한 내용은 재발의가 되지 않으니 이번 특검법은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해병 1사단장 고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올린 법안입니다. 자꾸 하나씩 갖다 붙이는 겁니다. 법안이 폐기되면 다른 법으로 보이게 해야 되니 또 다른 걸 갖다 붙인 겁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종호 등이 김건희 등에게 임성근이 구명을 부탁한 불법 로비 의혹이라는 내용을 명시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특검을 조금 더 실질화시키는 방식으로 지난번보다 강화해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들어있으니 거부권을 행사하기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아울러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노리는 건 윤 대통령 끌어내리기입니다. 그런데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을 합니다. 결국 이재명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민주당을 동원해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그리고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이 8.15 특별사면 복군 대상자에 포함이 됐습니다. 김경수가 누굽니까? 드루킹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년 6월을 복역을 했죠. 그래서 2022년 복권 없이 3인이 됐습니다. 조윤선은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형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두 사람 외에도 현기환, 안종범, 문세훈, 조윤호, 권순대, 권오월 등이 이번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현기환은 전 청와대 수석, 안종범도 수석이었죠. 그리고 원세훈은 국정원장, 조윤호는 전 경찰청장, 그리고 권순택은 대전시장을 지냈고 권오월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번 사면 복권 대상이 됐습니다. 모두 권력을 가진 게 화근이 되어 멸문지화를 입었습니다. 이 나라는 권력을 가진 자체가 죄가 된 나라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권력을 가질 만한 그릇이 아니기 때문인 탓이 큽니다. 그러니까 부정부패에 얽혀 들죠. 어쨌든 김경수는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돼서 2026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7년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대안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석이었습니다.